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의 1월 달부터 기본 이론을 했었는데 그때 9명이었거든요. 인원 제한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렇게 얼굴들을 못 뵙고요. 제가 학교 강의도 지금 한 4과목을 하고 있는데 다 온라인으로 해서 사람들을 못 보니까 오늘 그 한 몇 개월 동안 제일 많은 분들을 뵀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반가워요. 네. 요즘 온라인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진짜로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또 이렇게 와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또 강하신 것 같으니까 네, 그 여러분들의 의지도 있고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문제풀이반이고요. 자, 올해는 시험이 1차가 한 주 늦게 받고 또 2차는 한 주가 또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지금까지와는 좀 틀리게 좀 더 촉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정이 많이 해야 돼가지고 네, 빠르게 제가 딱 전달하려고 하는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책 이렇게 첫 페이지 한번 이렇게 펼쳐봐 주시면 거기 프리페이스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 교환에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네, 올해 교환에도 뭔가를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구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게 거의 7주 이렇게 되는데 원래 시간으로 하면 8주 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래도 뭔가 목표 이런 게 있고 좀 계속 상기시켜야 될 뭐 이런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생각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독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근데 3독이 뭐 책을 3번 읽고 뭐 그럼 당연한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일단 생각했을 때는 좀 공부를 하시려면 좀 지독하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막 그 뭘 하려고 하면 맨날 없던 약속도 생기고 뭐 집안 행사가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다 쫓아다니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잠깐이잖아요.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약속 이런 거 뭐가 중요하냐 다 뿌리치고 온전하게 지독하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독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임간제가 처음에 제일 어려워서 되게 망설였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론을 뭐 여러 번 듣고 또 문풀반을 하고 이러면서 책임간제가 되게 쉽고 재밌다 이렇게 많이 느끼신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고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뭐 막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일 시험에서 제일 높게 점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잘하려고 매주 뭔가 발전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려고 막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해오세요. 그래서 저 지난주보다 뭐 더 늘지 않았어요? 막 이러고 꼭 이번 시험에서는 근제를 제일 잘 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중독돼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꼭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재미있는 과목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오늘은 이제 1차 뭐 막바로 보고 오시고 했으니까 빨리 공부를 하고 싶고 다 으쌰으쌰하는 마음이에요. 새롭게 막 작년에 이제 올해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막 해야지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더 클 텐데요. 문팔반 거의 끝나가고 이제 7월 되면 힘들죠. 날씨도 덥고 또 올해같이 시험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되게 초조하거든요. 불안하고 또 혹시라도 또 유예생분들은 올해도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또 앞서고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불안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3개월 뒤에 그날 진짜 최선을 다하자 딱 이것만 생각을 하고 진짜 고독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3독하면 합격은 당연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이번 문풀반에 뭐 구호 아닌 뭐 이런 목표 이런 걸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한 번씩 이 문구 이렇게 보시고 오늘의 이 다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동차생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유예생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그 동차생분들은 일단은 1차 이제 보고 막바로 2차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그냥 한번 해보고 내년에 해야지. 뭐하러 이 되게 그 위험한 이 상황에 뭐하러 와 계세요?
어차피 하다 보면 또 재미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의지가 또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왕 하실 거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차생분들은 시간이 좀 짧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제 딱 진짜 3개월이잖아요. 시험을 빨리 보니까. 그러면 7월 달에는 공부가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자, 공부는 2달 동안 다 마무리가 돼야 돼요. 7월 달은 딱 그냥 실전 모의고사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답안을 진짜 어떻게 작성을 하고 뭐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계속해서 한 4, 5주 동안 보완하는 그런 때라서 막 그때 가서 막 암기하고 이거 진짜 안 돼요. 저도 뭐 이 시험을 3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알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딱 2달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건 유예생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먼저 공부를 시작했어요. 빠르면 작년 11월 달부터 다시 했고요. 늦으면 올해 1월부터 다시 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뭐 인원 정해놓지만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인원 정해놓고 지금 하니까 결국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돼서 아니고요. 내가 잘 봤지만 남이 더 잘 보면 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공부해 놓으신 그분들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집에 가서 오늘 한 주 했던 거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예습하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했던 거 복습 자주 이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저도 사실은 좀 민망하고 아마 오시는 분들도 민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오신 분들은 진짜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다른 학원을 가셔라. 왜냐면 또 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렇게 하면 그 또 뭐 잘 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도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합격생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이름 이런 걸 다 알아요. 성함도 알고 그분들이 어떤 게 부족하고 이걸 다 아는데 거의 아마 이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좀 젊은 분들이나 학생분들은 합격을 잘 해요. 그러면 이제 왜 그 친구들이 합격을 잘하냐?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아니요. 그 친구들도 학생이 직업이니까 학교 학점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1차는 또 중간고사랑 뭐 겹치고 이래서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에 신경을 크게 안 둬요. 그리고 그냥 알려주는 것만. 그리고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다음 주에 고쳐와요. 그러면 한 개를 더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보완이 되고 나갈 수 있는데 그 조금 이제 학생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물론 회사 다니시고 이래서 시간도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다 고민이 있고 다 시간이 없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다 같은데 얘기를 잘 이렇게 빨리 수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답안지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채점자라면 훨씬 더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 부분이 좀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짚어드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그 고집대로 그냥 이제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쭉 하시고 이러니까 크게 발전이 없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몇 년간 지금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본인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좀 올해는 진짜로 그냥 한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에서 백지 상태이면 사실 이거저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알려주는 것만 소화하기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딱 그냥 집중해서 하라는 것만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본인이 뭐가 부족해서 떨어지신 충분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은 작년에 근제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럼 올해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더 부족한 거를 보완을 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잘하는 과목은 좀 상대적으로 덜 내가 아니까 그러다가 다음에 또 떨어지신다. 이번엔 근제 때문에 떨어지시거나 뭐 다른 과목 때문에 이런 경우가 사실 또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예생분들도 지금 시작한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비록 잘 아는 내용이고 잘 아는 뭐 것들이고 익숙한 것들이라 하더라도요.
기본기를 잘 놓치지 마시고 진짜 똑같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예생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저도 민망하다. 왜 민망하냐면 얼굴을 보는 건 괜찮죠. 근데 제가 이제 막 미리 답안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안 고쳐주신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완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도 또 같은 얘기를 드릴 수가 당연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또 서로 이렇게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또 오는 게 부끄럽다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분들하고 이제 뭐 작년에도 보셨던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만나면 민망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들 신경 안 써요. 다 자기 하는 거 바빠가지고요. 예, 신경 전혀 안 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작년에 해서 먼저 일하냐, 올해 조금 더 늦게 하냐, 근데 결국 나중에 다 같은 길 가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올해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만 딱 얘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작년에 그 앞부분에 자, 거기 뭐 구체적인 그런 기출 분석 이런 것들은 수험 설명회 자료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안에 언제 무슨 기출이었는지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 이렇게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나오고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약술 리스트도 별도로 다 이렇게 해놨고, 또 그러한 내용들도 안에 본문에도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이런 건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점수로만, 문항수로만 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신체로 통합된 지가 14년부터 했으니까 꽤 이제 지났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1, 2회 때 보는 게 제일 합격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때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다 중요하다라고 딱 그게 보이거든요. 책임근제는 예를 들면 배상 책임에만 있는 직접 청구권, 이건 배책에만 있잖아요. 이런 큰 제도들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출제자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낼 게 없어요. 그리고 변별력을 또 두고 이래야 되는데, 또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심각해서 이 출제위원들도 합숙해가지고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대면 출제를 했는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동안 나왔던 거랑 틀리게 약술 문제가 또 많이 나왔어요. 사례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또 모여서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내야 되지만, 약술은 본인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본인이 주어진 것만 제대로 하고 하면. 근데 사실은 약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합격하기가 더 힘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진짜 양 많이 썼는데 점수 조금 나오고,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 썼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례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패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만 잘 파악하시고 답안만 좀 이 시간제에서 해보고 이러면 그거는 한 2달 공부하시면 절대 못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약술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제 7월달 가서 내가 빡세게 찍어서 해야지?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암기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때는 정말 책에 있는 거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그냥 무조건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썼어요, 진짜로. 근데 절대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계속 봐요. 맨날 출근해서 제가 했던 거 보고, 그리고 저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제가 맨날 말로 설명하고 또 제가 그거 공부하고 맨날 들여다보고 하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말로 설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맨날 보시건 아니면 맨날 쓰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해야 그게 축적돼서 나중에 어떤 문제 형태로 나와도 쉽게 접근을 하지, 이게 안 되던 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약술하고 사례형인데요. 첫 회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 보세요. 완전 뒤바뀌었잖아요. 3대 7, 7대 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3회 정도부터 이제 좀 약간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40대 60%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세요. 사례가 60점, 그리고 약술이 한 40점,
네, 그래서 한 7문제 정도 이렇게 보통은 출제가 되고 약술도 10점짜리가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렇게 나왔고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세부적으로 문제 하나하나 다 끊고 진짜 이게 약술인지 살인지를 갈라보면 이 점점 오면서 문항수가 세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문항수가 늘어나면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하나당 배점이 막 3점짜리도 있고 5점도 있고 7점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사실 더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그냥 무조건 10점에 한 문제 딱 이렇게 주면 내가 어느 만큼 써야지 몇 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량도 사실 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 안 한 거 나오면 그냥 10점 하나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점을 쪼개면 질문이 구체적이겠죠? 그러면 내가 그 문제 몰라도 이 배점이 작으니까 훨씬 더 좀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 어느 정도 쓰는지 양도 좀 대략 추측할 수 있고요. 또 그 배점이 없었으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내가 이거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모르니까 막 다 써요.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니까 다른 문제 못 쓰고 그럼 점수 획득 못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세부적으로 이렇게 문항수와 배점을 주면 딱 다른 거 쓸 것도 없잖아요. 딱 질문하는 것만 바로 쓰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항수 많고 배점 많으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답안 쓰기가 훨씬 좋은 경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쭉 이렇게 보면 한 13문제 정도씩이 2018년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연속. 자, 그리고 이때가 18년도가 그나마 사례 문제가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신체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때는 막 좀 생각할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가 사실 제일 어려웠었고요. 그다음 19년도랑 작년에는 사실 사례 문제는 충분히 다 대비를 했던 거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 사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약술은 정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거 몰라도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 없는 혹은 우리의 업무가 아닌 뭐 이런 뭐 산재법의 무슨 통상근로계수 우리 뭐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례 문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 뭐 5점, 10점 약술도 10점짜리가 아니죠. 5점짜리 이런 건 어디 들어가냐면 그 지급보험금 산정하는데 앞부분에 뭐 약수 이거에 대해서 면부책을 판단하세요. 혹은 뭐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나 면책사항을 쓰고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뭐 이런 문제였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례 문제도 보면 뭐 5점짜리 뭐 2문제, 10점, 1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뒀어요. 자, 그 다음에 19년도 난이도가 좀 제일 낮았는데요. 이때는 약술 문제가 한 45점 정도 나왔고 계산이 한 55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보험금 산정할 때 뭐 위자료도 넣고 일실수익도 넣고 뭐 개호비도 넣고 이런 걸 통으로 해가지고 20점이었다면 이때는 뭐 개호비만 산정하는데 뭐 3점, 뭐만 산정하는데 뭐 2점 이런 식으로 아예 이 그 계산 문제조차도 다 배점을 이렇게 끊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계산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문제이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배점을 좀 다양하게 한 것뿐이고 또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관의 보상손해나 면책사항 이런 건 기본으로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법리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약술로 물어보는 게 좀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산정하는 것만 이제 신경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놓고도 뭐 그냥 단순하게 약관 뭐 면책사항을 암기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처럼 전체적으로 면부책을 아예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작년은 이렇게 보면 5점짜리, 10점짜리 이렇게 해서 약술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술도 5점, 6점짜리도 뭐 이렇게도 있어요. 자,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6점 한 문제, 10점 한 문제가 아예 명부책을 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주고요.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를 주고 뭐 1-1번에 뭐 이러한 경우 가불병에게 뭐 보상 책임이 발생하냐? 그럼 여러분들은 법률상 책임이 있냐? 약관의 면책상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한 다음에 그게 되면 1-2번에서 보험금을 산정하고 이런 명부책 문제가 2문제가 처음으로 거의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출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고 해서 이제 교환 같은 것들에 그런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계산 문제 같은 것들도 3점짜리, 뭐 4점짜리 다 계산하는 부분을 다 끄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배점을 보시면 약술이 61점이에요. 진짜 쓰는 거, 글로 쓰는 거. 그리고 계산은 39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떨어지신 분들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떨어지셨냐 이랬는데
약술은 그래도 이제 공부를 쭉 하셨으니까 백지로 내지는 않겠지. 뭐라도 다 썼다. 근데 이 계산 문제가 되게 쉬웠는데 계산 문제에서 실수를 하셨다. 예를 들면 결정적인 실수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해외 근제 보험이 작년에 이제 기출이 없다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외 근제든 선원이든 산재든 간에 이 재해 보상의 공통된 기초적인 특징은 뭐 사업자의 무과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왕증이나 과실상계 반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문에 기왕증이나 기왕증하고 뭐 과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있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기왕증을 다 상계했다. 이런 건 정말 큰 실수고 진짜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는 남들은 다 안 틀리거든요. 그럼 벌써부터 경쟁에서 사실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험을 이제 뭐 작년에 보셨던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기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진짜로 엄청 어렵게 학원에서 푸는 게 훨씬 어려워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푸는 게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나오고요. 또 제가 매번 수업 때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거는 사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점수는 굉장히 낮을 거다. 차라리 그냥 다른 거 정확하게 쓰고 전체적인 핵심을 맞추면 그거 절대 합격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또 오래 하시게 되면 이게 들린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몰랐던 것 같은데 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 기초적인 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되셨으니까 확실하게 기초적인 부분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딱 본인이 하시는 딱 공부만 하고 길을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올해는 약술이 많이 나오냐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거냐 알 수 없어요. 네. 올해도 비대면을 출제하는지 뭐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약술 문제 배점이 적지 않아요. 네. 우리가 보통 아까 40대 60이라고 이렇게 혹은 7대 3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약술은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계산 문제 풀 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개념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거기가 이해가 되시면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가 사실 보여야 되거든요. 나라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근데 2단계까지 가시면 진짜 걱정이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열심히 읽기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개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선행이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쓰고 뭐 반복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문제를 막 이렇게 찍고 이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기출을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도 기출이 안 되었다. 뭐 예를 들면 작년 해외 근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의 독립책임의 분담이 나온 지가 좀 많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렇게 기출에 그냥 분석을 해서 네, 뭐 입각해서 좀 이렇게 트렌드를 봐가지고 좀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눈여겨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뭘 찍어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작년에 약술 문제 보시면 뭐 어린이 놀이시설 네,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거 몰라도 사실은 이 배책 근제를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것들이었고 산재법에 있는 통상근로개수 우리가 손해사정사인데 거기서 평균임금이랑 이런 거 다 근로복지공단 산정해 주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막 찍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더 공부를 해서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환 거기 볼게요. 자, 교환이 어떻게 돼 있냐면 먼저 배책 부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2는 근제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챕터 1에는 일단 네, 지급보험금 산정 과정을 쭉 요약해 놨어요. 거기 뭐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거기 한번 펼쳐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는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보시고요. 저처럼 이런 흐름을 정리를 사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시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셨는데 바로바로 생각이 안 되시거나 이거 덮으면 정리를 나름대로 못 하시겠거나 이러면 공부를 좀 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핵심을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넣어놨고 나중에 뭐 이런 거는 갖고 다니시면서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수령 답안 작성을 해놨는데요. 7페이지부터 있어요. 자, 작년 교환에도 앞부분은 다 약수를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자, 올해는 거기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별표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별표가 하나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부터 3개까지 있는데 사실 3개짜리 더 많죠. 2개나 3개. 근데 하나짜리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짜리라고 해놓은 건 요즘에 와가지고는 크게 구별시력이 없거나 혹은 그걸 몰라도 전반적으로 책 인근제를 이해하는데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개짜리는 꼭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혹은 뭐 기출이 좀 작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3개짜리가 있거든요. 그건 엄청나게 배상 책임을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출이 나왔지만 3개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나마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또 웬만한 내용들에는 다 가로 넣기를 해드렸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기본 이론 들으셨던 분들은 그 서브노트에 이렇게 뭐 가로 안에 있었는데요. 그 가로 안에는 진짜 그때 필요했던 기본 이론반에서 필요했던 진짜 핵심 단어 이것만 가로 넣기가 되어 있었던 거고 이제는 중간중간 내용에도 가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판례 내용 이런 것들도 가로 넣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실 때 술술 뭔가가 안 읽히신다. 술술 뭐가 문장이 안 떠오른다 이러면 책을 진짜 놓고 더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첫 날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이 2달 동안 이게 계속 발전이 있으셔야 돼. 거기에 이제 쭉쭉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눈으로만 봐도 내가 머릿속으로 술술 그게 판례 내용이었지? 그 핵심 단어가 뭐였지? 이런 것들이 술술 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약술로 쓸 수 있어요. 자, 말로 못하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말로 정리되면 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로 넣기 이런 것들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 가로 넣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주는 앞부분에 이제 법 부분 그거랑 이제 면부책 판단하는 뭐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때 이제 필요한 조금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만 같이 정리를 한번 하고 여기 가로 넣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답안 순서대로 답만 딱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복습을 하시면서 답을 보지 마시고 답은 어차피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거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을 채우신 다음에 다음 주에 드리는 답이랑 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뭐가 틀렸는지 좀 빨간 펜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그럼 그 부분들을 또 열심히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면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자, 이제부터는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의 2차 시험지에다가 간단하게라도 핵심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핵심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만 간단하게라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8주 정도로 하시면 나중에 그 실전 모의고사 반 가면 그래도 손 놓고 있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례 문제는 당연히 같이 나가는 건데요.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약관 부분을 필요한 부분들을 또 정리하고 사례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주에 약관에 대한 정답을 다 드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92페이지고요. 약술은 거의 책에 있는 것들 거의 한쪽 페이지 분량으로 다 작성했어요. 한쪽 페이지가 거의 10점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92페이지 펼쳐주시면 이제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문제풀이반은 물론 유예생분들도 있지만 항상 학원 수업은 새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파트 2는 이런 배상 책임과 보상 책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연습을 좀 해보고요. 뭐 작년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올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는
자, 이제 또 계산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손배금 산정하는 걸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할 거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 네, 이제 사례형 답안 작성해가지고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문제풀이는 제가 그 유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뭐 기본적인 일반 유형이냐, 무슨 뭐 분담하는 유형이냐, 뭐 다수보험에서 뭐 가르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배책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담하는 것도 있고, 뭐 공동불법행위자 유형도 있고, 뭐 임의보험, 의무보험 이런 형태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제 파트보다는 이 배책 부분이 좀 더 양이 많고, 그러니까 약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약관들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법도 들어가고 이래서 이 배책 부분이 문제 유형도 많고 그 다음에 약술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요. 자, 근데 근제 파트는 적잖아요. 일단 약관을 하나 가지고 쓰잖아. 뭐 그래서 해외냐 선언이냐 이렇게 나누고 또 약관에 별 내용이 없죠. 그냥 선언법에 있는 거. 뭐 그 산재법에 있는 거 이렇게 적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 근제는 양 자체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유형도 재해보상만 산정하냐 아니면 손익상계까지 하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근제 파트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제보험도 마찬가지로 재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수적인 알아야 되는 요소들 따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필요한 요소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이론적인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대로 사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답안 작성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약수령인데 약수는 많지 않죠?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네, 답안을 채울 거고 그 다음에 네, 파트별로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작년보다는 교환이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네. 약술에 조금 이런 약술 정리도 좀 늘었고요. 또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바로 기출 나왔던 거의 좀 비슷한 것들의 문제는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좀 다시 추가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작년이랑 사고 경위는 같지만 안에 푸는 건 또 틀려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거기 1페이지부터 이렇게 보긴 할 건데요. 네. 자,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이걸 배웠어요. 자, 이게 책임보험의 구조잖아요. 책임보험. 그럼 책임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시험 문제가 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근데 뭐 그거 이런 거 신경 쓸 것 없이 어쨌든 그러니까 질문이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인 거니까 딱 보험회사 그 계약대로 보험사가 입장에서 줄 수 있는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냥 기본적인 거대로 이렇게 로직을 보면 먼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피보험자예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가 결국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에 있어서 가해자고 제3자인 피해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의 관계는 법률상 책임 관계예요. 가해자, 피해자니까. 자,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일이 생기는데 그때 그 손배 책임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민법이겠죠? 사인 간에 적용될 수 있는 여기 상법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겠죠? 민법. 그리고 이 민법의 대표적인 건 불법행위 유형이고요. 또 이 불법행위의 특별법인 뭐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뭐 환경 관련된 이런 특별법들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그 법률상 그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손해를 금전으로 통상 손해를 한도록 배상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 거의 아마 다른 체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부분에 책임보험을 배우실 때는 이 민법 부분이 다 들어갈 거예요. 불법행위가 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도 앞부분에는 뭐 법률행위 기초, 뭐 과실책임이냐 무과실 이런 것들, 그리고 입증책임 소멸시효의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불법행위냐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채무불이행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은 손배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인데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송 가면 우리가 책임근제에서 배우는 이 손배금 산정과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지금 약관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자동차는 시험을 약관에서 낸다라고 아예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관 기준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약관에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배금을 한도 내에서 준다 요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 법률상의 손배금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법원에서 쓰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쓰는 기준도 뭐 어디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판사가 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위자료 같은 것들도 다 사실심 정권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판사 자유재량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이게 딱 100%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오랫동안 그냥 거의 한 대법원 정도에서 크게 바뀌는 거 없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는 산정 방법 정도를 그냥 이게 그나마 객관적으로 고착화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책에서 거의 배우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실무적으로 되게 뭔가 명쾌하게 답이 없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눈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냈다가 이 채점자도 어떻게 채점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명확하거나 이런 것들만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손배금 산정하는 거 나오고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가 돈을 줬죠. 참 자기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자, 이럴 때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니까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면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이 커버가 되겠죠? 네, 그게 보험의 효과잖아요. 자,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둘 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물론 계약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체결하지만 어쨌든 이 피보험자가 손보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줄 때 계약에서 정한 내에서만 약속대로 주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뭐 한도액이라든지 자기부담금이라든지 그리고 사고가 뭐 여러 번 나면 돈 어떻게 주는지 또 한 사고로 사람이 여러 명 다치면 돈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이 사고 처리하는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도 다 약속해가지고 돈 내고 약관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뭐 얘한테 주던 얘한테 주던 얼마의 지급보험금 줄 수 있는지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쭉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할 부분은 이 법률 관계, 여기. 그래서 여기 약수라는 거 요거 몇 개 채워보고 그다음에 손배금 산정하는 거 요거 기초 부분 이렇게 정리 한번 쭉 해보고 오늘 문제까지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풀 수 있으면 그 기본적인 유형 몇 가지 이렇게 풀어보고 마치는 걸로 하고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약관도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 계속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 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반은 아니니까 제가 막 기본 이론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럴 순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냥 쭉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풀이 요령,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칠판에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보시고 이걸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셨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크를 하셔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쭉 한번 다시 보고 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약관에서 일단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배상책임 약관 똑같잖아요. 약관 종류가 많아도 결국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끼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입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한도 내서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봐야 되냐면 법률상의 책임을 봐야 되겠죠. 배상 책임이겠죠. 보상 책임이 아니라. 그럼 이때 누가 지는 책임이냐면 바로 피보험자가 뭐 제3자에게 지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 규정, 불법행위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계약관계도 있는데 대부분 다 불법행위가 다 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 민법 규정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법률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대표적인 법률 기초로 뭘 봤었냐면 뭐 봤을까요? 그 뭐 과실 책임인지 무과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봤었고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소멸시효 이런 거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기초를 놓고 이제 하나씩 민법의 대표적으로 불법행위가 주로니까 이걸 먼저 봤었던 거고 그러면 불법행위도 750조. 이게 일반이죠? 그 다음에 특수한 유형. 나온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도 봤어요. 자, 채무불이행은 왜 보셨냐면 우리 두 군데서 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의사하고 환자 간의 관계에 뒤에 근제에서 사용주하고 근로자 간의 이 관계가 전부 다 계약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검토를 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책에는 이 750조의 성립 요건 뭐 4가지
이런 걸 기본으로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뭐 귀책 사유 증명은 누가 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특수불법도 하나씩 다 이렇게 규정을 살펴봤고, 그 하나 가지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과실하고 무과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첫 부분에서 나눠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채무불이행도 있기 때문에 걔 말고 불법행위에서. 자, 그러면 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죠. 없으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뭐 그냥 귀책사유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그럼 과실책임주의가 민법에서 적용된 건 기본적으로 750조. 네, 물론 390조도 있지만 지금 불법행위 얘기한 건 750조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점이 증명돼야 되는데 불법행위에선 피해자가 하는 거였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과실책임주의 하에서는 피해자가 증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되고 뭐 하고 하면서 입증 부담을 좀 완화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 이러면서 무과실이 도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무과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는 거죠? 불법행위 750조의 성립 요건 중에 뭐가 필요 없는 거죠? 귀책사유가 필요 없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 고의는 다 보험에서 면책이니까 과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에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과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 누가 증명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자, 우리 민법에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불법행위에서. 뭐 있었죠? 758조 공작물 점유자 말고 소유자. 그래서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져서 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누구한테 더 불리한 거예요? 소유자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불리한 거죠. 자,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과실책임주의긴 과실책임주의인데 뭔가 중간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그걸 중간과실책임주의, 뭐 우리 상대적 무과실 이렇게 부를 건데, 자, 그러면 얘는 다 있어야 돼요. 뭐 과실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네, 입증 책임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면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던 것이 가해자에게 넘어간 건데 그러면 무과실이나 다를 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뭘 주는 거냐면 뭐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뭐 면책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가능. 자, 그러면 이런 중간과실의 형태로 민법에서 입법화된 규정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특수불법행위 했었잖아요. 지금 다 불법행위. 755. 756, 758조의 점유자, 759조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니까 얘도 뭐는 예를 들면 758조 같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인데 하자라는 사실은 당연히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가 통상적으로 뭐 다 갖춰야 할 안전성도 다 갖췄고 이런 것들 책임을 면하려면 점유자가 일단 책임을 지라라고는 되어 있지만 점유자한테 자기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뭐 어쩌고 뭐 사용자 책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단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주고 있잖아요.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표를 사실 여러분들이 쭉 이 법부분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했을 때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요. 자, 그러면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일반 불법행위와 뭐 특수 불법행위 중 뭐 755조, 뭐 750 몇 조랑 비교해서 쓰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과실책임주의와 뭐 무과실책임에 대해서 비교해서 쓰라. 그리고 뭐 과실책임주의하고 뭐 상대적 무과실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나눴는데 그럼 이 차이가 뭔지 점유자한테는 중간과실, 얘한테는 무과실 이런 책임 법리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결국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이런 개념, 이건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에 대한 이런 책임 법리하는 이런 기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증책임이 나왔었는데요. 자, 입증책임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입증책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4가지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각각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저 입증 책임은 무슨 입증 책임이라고 해야 되냐면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책사 입증 피해자가 있고 특수불법 행위는 전환됐는데 면할 길이 있고 그리고 무과실은 없다. 뭐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불법 행위는 손해빚 가해자 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기산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3년, 10년 요거보다. 자,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상행에서 비롯된 상사채권으로 보면 상법에 따라 5년.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앞부분에 이 법률 기초만 봐도 우리가 약술 문제가 사실은 겁나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입증 책임하고 소멸시효를 구별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굳이 왜 법률 배우는데 입증 책임하고 소멸시효를 굳이 왜 비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요 관계만 봐도요. 의사가 의료과실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봐가지고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진료 계약 관계에 따른 뭐 불완전 이행 같은 거 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아예 주의 의무를 아예 위반한 거 뭐 불법행위 이게 둘 다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뭘 청구해요? 둘 다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법원에 가면 둘 중에 일단 피해자 유리한 거 하나만 주장이 가능해요. 청구권 경합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소멸시효로 판단하면 되지만 입증 책임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채무불이행이면 예를 들면 채무자가 스스로 과실 없다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얘는 피해자가 자기가 증명이 되니까 뭐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판단 이유는 청구권이 경합되었을 때 판단 요소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왜 입증 책임을 배우고 그냥 굳이 책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쓸 수 있는 말들도 있고 또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흐름이라든지 왜 뭐 새롭게 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뭐 괜찮아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뭐 저처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거기 법률 기초 부분에 대한 건 해결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그 법률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불법 행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소멸시효도 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750조 제가 과실책임주의 뭐 이렇게 다 해놨는데요. 일단 거기 특징은 제일 중요한 거 뭐 이런 것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750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립요건 4가지죠. 거기 1페이지 거기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성립요건 4가지가 뭐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귀책사유 있을 거, 뭐 위법성, 책임변실증이 있을 거, 피해, 뭐 손해 발생할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입증 책임은 귀책사유 피해자 이런 것들이 750조를 생각했을 때의 가장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755조부터 760조까지 있는데 755조는 법정감독 의무자 책임이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5살짜리 애가 누구 돌 던져가지고 피해자 다치게 하면 불법행위 책임 못 지죠. 아까 성립요건 4가지 중에 책임변식지능이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755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법정 감독 의무자 책임 그 규정 같은 것들도 머릿속에 한번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입증 책임 부분에서는 아까 입증 책임이 전환이 특징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상대적 무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입증 책임이 전환됐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 가해자들한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법의 단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에 근접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게 사실상 무과실이냐 무과실이냐 막 구별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구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실상 무과실, 뭐 상대적 무과실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사실상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잘 안 받아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대적 무과실이 왜 나왔는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756조도 사용자 책임 마찬가지예요. 법정 대위 책임, 근로자 대신 위치에 서서 책임지는 대위 책임. 자, 그다음 757조는 입증 전환이랑 상관없죠. 자, 얘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없다. 를 알려주려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급인하고 수급인은 사용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피용자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책임이 없어요. 근데 도급인한테도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757조 단서, 중대한 과실이거나 실무에서는 노무도급이었을 때는 이 도급인도 책임을 지는 거니까 자, 그런 내용이 어디 정리돼 있냐면 뒷페이지에 정리돼 있어요. 뒷장에 넘겨보시면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것들 거기다 정리해놨으니까 먼저 그냥 우리 1페이지 이렇게 보고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758조는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나뉘는데 자, 점유자는 상대적 무과실, 그러니까 중간과실, 그리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면책되면 무조건 책임지는 거니까 무과실 책임. 이런 책임 법리에 대해서 쓰라. 이런 것들 뒤에 문제 있거든요. 그리고 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인데 이건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760조는 연대 책임이죠. 자, 그러면 수인의 공동 불법 행위자, 가해자, 즉 피보험자가 2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작년에 부진정 연대 채무, 그거 쓰라는 또 문제가 기출이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이 입증 책임만 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하나를 정리를 하자면 자, 여기는 불법 행위를 정리한 거고요. 자, 우리 특별법으로서 피해법을 배웠고 기타 그냥 특수한 유형의 불법 행위에서 우리 의료가후 책임 배웠죠? 물론 환경오염 이런 것도 있는데 막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피해법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결함 부분도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그래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자, 얘는 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때 개정된 내용은 기출에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이 예를 들어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해법상의 이 결함에 대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뭐 비교해서 서술하세요 라고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법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결함의 추정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단순 암기예요. 이 조항이 법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몇 가지를 뭐 누가 증명하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피해자가 3가지 간접 사실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못 대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가 제조물 결함 추정 조항이었고요. 그러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될 3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요거는 이해를 한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사실상 암기라고요. 그러니까 암기는 그냥 당장 뭐 이렇게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외우면 외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도달되게, 그러니까 나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저거와 저거를 왜 비교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정상적인 사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인 지배 영역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도 과거에는 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과실도 아니고 이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건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소송 갔을 때는 피해자의 입증을 좀 완화해주고는 있었지만 그게 판례로서 완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으로서 아예 딱 3가지만 증명하면 돼.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법으로서 뭐 입증 책임이 좀 피해자께 뭐 완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1페이지에. 자, 그다음에 의료가후 책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의료과실 책임. 진료 계약 관계 위반으로 보면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 책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채무불이행으로 주장하는 게 피해자한테 다 유리하죠. 입증 책임도 유리하고요. 소멸시효도 유리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많이 물어요. 뭐 그럼 그 이유 같은 것들이 책에 뭐 표로 정리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뒤에 약술도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로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럼 불법행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불법행위는 피해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일반 과실이 아니라 이 그 제조물 결함처럼 매우 전문적이고 폐쇄적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송 가면 판례로 그나마 이 피해자인 환자는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의료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개연성 입증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자기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게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의료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뭐 사실상 추정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조금은 뭐 경감 완화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에서 쉽지는 않죠. 이건 말이 이런 거고 진짜 쉽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요. 뭐 750조하고 의료과실에 대한 뭐 귀책사유 증명을 뭐 비교해서 쓰라. 혹은 아까처럼 750조와 이 PL법 간에 뭘 써라.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전체가 흐름이 다 이해가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그 질문이 그냥 입증 책임에 대해서 쓰라. 이러면 되게 막연하거든요, 사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근데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주면 사실은 더 쉽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질문에 대한 거 답만 딱 명확하게 쓰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거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요거예요. 법률 파트에서.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판단을 해서 피보험자가 법률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질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손해를 보험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는 있는데요. 두 번째 요건도 있잖아요. 약관의 첫 번째 조건이 법률상 책임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면책사항 같은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은 다 어디 나오냐? 보통약관이나 뭐 특약이나 이런 약관의 면책사항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암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관의 면책사항 같은 것들을 약술하라라는 실제 약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해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면책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얼마 줬는지를 알아야 계약에 따라 보상하겠죠? 자, 그럼 이 손배금은 누구 거냐면 피해자 거겠죠. 근데 결국 피보험자의 손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주는 거니까 이건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이랑 사실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피보험자의 손실을 알았으니까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과정이 남아있겠죠? 근데 이때는 계약 조건을 봐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뭐도 봐야 되냐면 피보험자가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놨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만 가입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무보험도 있고 임의보험도 가입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약관 지급 기준, 보험금 어떻게 주는지 기준도 알아야 되지만 뭐 일회의 사고의 개념정이라든지 또 그런 걸 알아야 자기 부담금을 뭐 몇 번 빼는지 뭐 사고당은 어떻게 한도를 적용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문제의 유형을 또 파악을 해야 이걸 어떤 분담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뭐 공동불법 행위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칠판에 여기 그려드린 게 사실은 거기 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쭉 거기 넘겨보시면 그 과정들이에요. 1페이지에는 법률과 관련된 거, 3페이지에는 약관상 보상 책임과 관련된 거. 근데 약관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슨 약관이 있는지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그 내용도 요약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지급보험금 산정 단계 5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뭐 공제금 한도액 적용하는 거 그리고 뭐 분담인지 뭐 공불인지 이런 유형들 그래서 뭐 국무는 쭉 어떻게 가고 또 의무보험들, 급수별 의무보험들 또 외울 게 많았죠? 쭉 어떤 과정으로 정리가 되는지 나왔고요. 또 넘겨보시면 뭐 영문약관은 뭐 어떻게 보험금 지급되는지
네, 사실 딱 여기 정리된 게 우리가 배책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꼭 여러분들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안 보고도 예, 여기 있는 거를 진짜로 마음 딱 먹고요. A4 용지 딱 꺼내셔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흐름을 진짜 딱 정리를 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못 쓸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안 쓰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게 어디서 개념이 나왔는지 막 막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네,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먼저 개념을 꼭 정리하시고 네, 이렇게 쭉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네, 그 뒷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